안녕하세요. 네. 네. 자, 기출 문제 해설집 그래가지고 이제 민지사에서 배병환 교수님이 이제 뭐 감수하셨다고 하시면서 낸 책인데 해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고 이제 그 7개년치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민법 제가 이제 첫 번째 한 순이고 이 민법만 양을 놓고 보면 여기 한 328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6번에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6번에 나눠서 하면 한 하루에 그러니까 한 타임, 그러니까 오늘 오전 타임하고 내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타임을 하잖아요. 6회 강의인데 55페이지 정도 나가면 요게 이제 거의 떨어져요. 그 330, 55 곱하기 6 하면 330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5페이지씩 나가면 이제 6회에 걸쳐서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 정도 분량을 하루에 나간다 생각하시고 예측하시면 되겠어요. 그 모든 시험이 그래요. 객관식이든 주관식, 제가 객관식도 강의하고 주관식도 강의하지만 문제를 이제 보면 먼저 기출문제부터 푸는 게 맞는 거예요. 예상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겠죠. 근데 기출 문제를 알아야지 예상 문제도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객관식, 지금 객관식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객관식에서 한 장에 놓고 본다면 그 객관식 기출 문제에 답을 맞추는데 연연해서는 안 돼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문 5개 지문이잖아요. 5개 지문에 OX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OX를 공부하셔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원래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작년에 나왔던 지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들러리 지문, 이게 객관식 지문 5개 중에 답 지문이 있고 나머지 4개는 들러리 지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데, 들러리 지문이 앞에서 나온 기출 문제가 다음 좀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그 다음일 수도 있어요. 답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살짝 그 판례 내지 그 지문을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OX로다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실효성이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반복된 지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지문을 알면은 다음에도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객관식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뭐 이런 중요 주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소득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뭐 이리지 사람들이 그러지. 객관식 그거 공부해봤더니 뭐 그거 똑같이 안 내던데? 안 내지. 똑같이 분명히 똑같이 안 내죠. 하지만 그 나왔던 지문을 OX로 공부해 갔다면 분명히 소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다음에 이제 78례를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예상 지문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 이제 기본적 교재 읽어나면서 표시해두고 이렇게 해서 반복돼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그래서 이게 앞부분부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진도를 이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네, 물권법, 민총, 친상 이런 순서대로 보통 진행을 해요.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근데 요 순서대로 그냥 민총부터 쭉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민총 앞부분부터 이제 우리 교재는 335페이지부터 나가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최근 이제 문제는 23년도 문제인데 이게 29회예요. 29회가 여기 23년도 문제다 그런 표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횟수로 표현돼 있어요. 횟수로. 그래서 29회가 가장 최근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역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8회는 22년도 작년도 문제고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29회인 2023년도 29회가 가장 최신 문제다. 보통 뭐 각 챕터의 뒷부분에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총칙 앞부분부터 보시면 신칙, 파생원칙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제 틀린 지문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4번 지문이죠. 뭐 잘 나오는 지문이고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요즘 좀 뜸하지만 또 계속 그래도 뭐 들러리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답 지문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과시상계에 관한 문제예요. 과시상계는 기본 개념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때
그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고유과실이 그 가해자 쪽의 고유과실이잖아요. 해를 입힌 자, 채무를 불이행한 자. 그거보다는 약한 부주의로서 피해자인 채권자한테도 어떤 주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채무자의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데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야. 그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피해자한테 약한 부주의로서 고유과실과 같은 정도의 과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쉬운 문제야. 약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관련해서 채무불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일 때 그 채권자한테도 약한 부주의로서 어떤 책임이 있다면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시켜주겠다, 줄여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관상계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게 채무불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일 때 인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해제와 관련된 원상 회복이라든가 또는 그 표현대리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표현대리의 그 이행 책임, 즉 원상 회복으로서 이행 책임, 또 표현대리로서 이행 책임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또 부당이 될 뻔한 채무 이런 것도 과실상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4번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과실상계 적용되는가?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이행 책임으로서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상계 안 된.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에 손해배상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식으로 속여요. 신의성실 원칙상 과실상계 적용은 가능하다. 그것도 안 돼요. 신의성실도 안 된다. 신의성실로서 보통 신의성실 가능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의성실로서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으로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속기 쉬운 거고 4번 질문이 답지문 틀리게 물어본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질문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는데 그리고 또 문제에서 보면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다 보면 5개 지문을 다 모르진 않아요. 2개 중에서 아니면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3개 중에서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2개 아니면 3개에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5개가 다 헷갈릴 수 있지.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안 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뭐 쉽다 그러면 답이 바로 보이죠. 바로 답을 보이지만 보통 2개 중에서 하나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5개 질문이 다 헷갈리진 않고 3번, 4번 정도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됐다면 바로 4번이 바로 답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 1번에 3번 질문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 자, 이것도 뭐 아주 최신판례이지만 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이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이 남용이 됐어요. 자,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주장한 사실이 남용이 됐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받아들여지면 않으면 어떻게 돼? 피해자한테 손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 남용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상대방 피해자한테 손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면 실제로 불법행위 저지른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보통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그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채무가 생겨요. 단순한 경과실일 땐 구상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의 중과실이면 구상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 국가가 소멸시효를 제대로 주장했으면 공무원이 별도로 책임 안 지는 건데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된 상황인데 이때 공무원한테 설사 이자가 어떤 불법행위 저지른 데서 구상권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구상할 수 있냐? 원칙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국가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서적 표현이 있어요. 그 단서적 표현을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국가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남용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못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서적 표현이 있어요. 그 단서적 표현을 별도로 시험에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볼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이제 고의 중과실이 있어갖고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구상 책임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상 책임이 있을 때 어떤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 남용에 해당에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구상을 했었다.
그런 사정 없는 한 부상 생산 못한다. 이런 식의 논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알으셔야 되고 그게 먼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예외적인 단수적 표현도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것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 일단 2개 정도 지문을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지문은 봐도 뭐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자, 2번으로 가보시면 신의칙 파생원칙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 3번 지문으로 일단 가보시면 괴석적 거래관계, 괴석적 거래관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괴석적 보증, 금보증일 등에 보통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도 괴석적 거래관계로 봐서 뭐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어떤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사정 변경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괴석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정 변경 물론 가능한데 다만 이 사정 변경이 경제 상황 변동 이런 건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정 변경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 된다 이 소리야. 사정 변경은 그 객관적 물론 객관적 사정 변경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어야 돼요. 법률행위 당시 또 이거 예측이 가능했다는 하라는 얘기 뭐야? 사정 변경 해제가 안 된 뜻인 거야. 그러니까 경제 상황 변동, 물가 상승 변동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는 사정 변경의 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보시면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사의 간극이 크고 경제 상황의 변화 이게 키워드죠.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럴 때는 사정 변경의 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객관적 사정 변경해야 돼요. 사정 변경 사유가 인용되는 사유들 하더라도 그것이 주관적 사정 변경일 때는 사정 변경의 해제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 사정 변경이 된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에 1번 지문 뭐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임차권에 양도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얘기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받지 않아서 할 수도 있지. 자, 이때 임차권 양도에서 양도인의 그 임차권의 존속 기간, 또 임대 기간 종료 의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어떤 관련된 어떤 사항들, 내용들을 그 양수인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가? 있다. 알려줄 의무가 있다.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위반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 그랬다는 손해배상 문제, 해지 문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선행적으로 임차권 양도하면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질문은 넘어갈게요. 2번에 3번 질문에 3번 해설 정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객관적 사정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3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연인, 권리 주체, 자연인하고 법인인데 그 중에 자연인의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 지문으로 가보시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조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문들. 그래서 1번의 5번 지문.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령 후견 개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에 별도의 심판 없이 중요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잘 물어보는 질문이고 14조의 3의 1항에 관한 조문 문제인데 종전 그 한정 후견이라든가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지 종료한다 이런 얘기죠. 그 조문도 가지고 다니세요? 조문도 법전을 가지고 다니셔서 필요할 때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조문은 종이로 돼 있는 거, 법전이 있죠? 아니, 법전 있고 아이들에도 가지고 있는 뭐 보통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본다든가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조문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형광펜으로 한다든지 중요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눈에 익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종료화된 것이 제가 볼 땐 의미가 있지. 시험에서 거기 컴퓨터에는 물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만 컴퓨터에 표시할 수 없잖아요. 중요하다 이런 걸 표현해낼 수 없잖아. 그건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컴퓨터 안 줘요. 나중에 2차 시험에서도 법전 종이로 주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 자, 그 법전도 갖고 다니는 게 좋겠고 필요할 때 언급을 할 테니까. 자, 5번 지문이 하여튼 틀린 지문이고 다른 지문도 한번 보시면 2번 지문 정도 가볼게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및 지속적 교류, 이게 키워드죠. 성년후견 심판 관련된 성년후견 심판 사유로서 지속적 교류죠. 지속적 교류.
자, 한정후견은 어떠냐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게 부족한 사람. 이건 지속적 거려, 부족한 경우. 차이점이 있어요. 지속적 거리는 성년후견 심판에 관한 사유예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한정후견 관련된 사유예요. 그런 것도 지문에 등장해요. 확인 정도. 그 다음에 뭐 일정한 이제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일정한 자의 그 사유가 있어서 청구하면 반드시 성년후견 심판을 해야 돼요. 한정후견도 마찬가지고. 특정 후견은 그렇지 않아요. 특정 후견은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번에 3번 지문 같은 것도 봐볼게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한정후견이니 한정후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13조 2항 조문 확인 정도.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부재와 실정. 답은 4번 지문이고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부재와 실정 관련, 특히 그 실정 선고 관련된 그 4번 지문 옆에다가 3번에 5번 지문 체크해 두시고 같이 비교해서 봐볼게요. 둘 다 답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교해서 한번 봐두는 건데, 실정 선고는 보통 이제 보통 실정이 있고 특별 실정이 있죠. 보통 실정은 실정 기간이 5년이고 특별 실정은 뭐 1년 이렇다 하죠. 보통 실정이든 특별 실정이든 일정한 실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실정으로 얘기해 볼게요. 5년 실정 기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불분명해.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 가족 일정한 자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실정 선고를 법원에 신청하겠죠. 실정 선고 신청이죠.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실정 선고 판결이 나겠지. 판결 확정되겠죠. 판결 확정됐다면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하죠. 실정 기간 만료 시점으로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하죠. 그때 사망 간주죠. 간주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망 간주되는데 요 실정 선고 신청하고 판결 확정되기 요 사이, 특히 요 시점에 소송 제기한 것이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뜻인 것이죠. 자, 먼저 이제 그 앞에 그 2번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를 상대로 제3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럼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사망 간주 시점이 요 시점을 소급했다면 이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사자 상대 소송으로서 무효 판결이 되는 거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즉 판결이 실정 선고는 사망 간주와 이지를 소급되는 건 맞지만 요 실정 선고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그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중단 이런 문제도 실정 선고 판결 확정 요때부터 일정 기간 수기 절차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망 간주 시점에서 수기 절차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설사 사망 간주가 이때 확립한다 하더라도 효과 생긴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 소송직에서 실종자를 상대로 판결이 무효 판결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유효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4번 지문이야.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틀렸지. 그리고 보통 그리고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 객관식은 뒷부분에서 살짝 변형을 시켜요. 앞부분은 다 맞겠죠 하다 뒤쪽에 살짝 기다 아니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필요해요. 순발력이. 그 40문제를 2시간 내내 주면 몇 개 안 틀려요. 공부가 좀 돼 있다면 몇 개 안 틀린다고.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키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에 4번 지문하고 비교되는 것이 그 3번에 5번이라 그랬죠? 3번에 5번은 뭐냐면 이건 반대예요. 자, 즉 반대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실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 3번에 5번 지문은 그 부재자가 실종자가 자기가 실종되기 전에 어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놨을 거 하잖아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이때 어떤 다른 사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소송 제기한 것이 당사자 능력 없는 소송이냐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재자 재산 관리는 뭐예요? 그 부재자의 일종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이에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소송 제기한 거냐 이 소리야.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역시 같은 이치. 실종 선고가 확정되지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물론 간주된다 이치로 소멸해서 간주된다 하더라도 따라서 요 사이에 실종자를 상대한 소송 당연무효 판결 아니다. 또 실종자의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 제기한 것이 대리권 없는 소송 제기 아니다. 당사 능력 있는 소송 제기다 이런 얘기죠. 효력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당사 능력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그거 틀렸죠. 그것도 틀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지문으로 두 개 다 물어봤다는 얘기야. 보통 일반 교재에서 한 번에 설명을 해요. 판례를 설명할 때 설명한다고. 근데 이게 24회, 25회 연속적으로 물어봤네요. 같은 그 이치의 내용을. 자, 다른 지문도 한번 이제 가볼게요. 2번에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그 1번 지문 같은 경우죠. 이제 그 1년짜리 특별 실종 관련해서 전지에 임한 자, 전쟁이죠.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이런 게 이제 특별 실종으로서 1년 이제 실종인데, 자, 이때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와 관련해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해 행방불명. 이게 사망의 그 원인이 될 위난, 특별 실종의 사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키워드는 뭐냐면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바다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며칠 지났다. 그러면 사망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잠수 장비 착용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보시면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뒤로 한번 가볼게. 물론 둘 다 이제 들러리 지문이지. 3번 지문. 잠수 장비 착용. 그죠? 들러리 지문.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했으면 뭐 더 이상 풀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지문 같은 경우 이제 2번 지문.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 선고 효과를 다 쓸 수 없다. 자, 반증은 사실상 추정일 때 반증이에요. 자, 법률상 이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지금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로서 실종 선고가 뒤집어져야지만 실종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지 반증을 들어서 그 효력을 다 쓸 수 없다라는. 반증은 사실상 추정될 때 단추는 거다. 법률상 추정일 때는 이 판결받은 것도 일종의 범상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범상 추정일 때는 본증, 엄격한 증명으로 판결로 다퉈야 되는 것이지 반증은 안 된다는 뜻인 거죠. 또 2번에 3번 지문도 뭐 같은 취지 문제인 것이고 2번에 5번 지문도 같은 취지예요. 실종 선고가 취소돼야지만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에 답지문 5번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지문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3번에 2번 지문 같은 정도 하나 볼게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번에 2번 지문 부재자의 자매로서 이순위 상속이 불가한 자. 그러니까 실종 선고를 신청할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어떤 데냐?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실종 선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안 한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3번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해설을 잠깐 가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사망하게 되면, 소송 중에, 원고가 어떤 소송 중에, 아니면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한 때로부터,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일정 기간 내 수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실종 선고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 사망 간주가 이 시점이지만, 이 시점부터 수기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선고 확정된 때부터다. 거기에 또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5번 지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시험 문제에 물어봐요. 5번 지문 해설에 5번째 줄 가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체크해 두시고. 이 실종 선고일 때도 사망 간주되는 이 시점부터 수기 절차를 받는다. 그럼 틀린 거라고. 그런 지문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지문이 나오면. 4번으로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지문이 좀 길어졌죠? 보통 요즘 최근 문제는 지문이 좀 길어지는 추세예요. 판결 요지를 그대로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를 들어서 한 5년 내지 10년 전에 공부하던 분이 법무사를 내가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고 왔다. 그러면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지문이 짧았어요. 조문 위주로 문제를 많이 냈고. 그렇지만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최근 한 4년, 5년 요 주기를 보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또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4년 전에 문제 지문이 길었을 때는 뭐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풀어, 너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분 별로 없다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론 시간도 많이 또 늘려서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문제는 지문이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고 있다. 4번에 그렇지만 물어보는 답 지문은 뭐 마찬가지예요. 취지예요. 4번에 4번 지문이 틀린 건데,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반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의 복수의 미성년. 자, 미성년 후견인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법정 대리인은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면 두 분일 수 있죠. 한 분만 살아있으면, 한 분만 돌아가시고 한 분만 한 사람이지, 법정 대리인은. 근데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사람이야. 반드시 한 사람. 성년 후견인하고 비교되네요. 항상 비교해서 물어봐요.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또 미성년 후견인은 법인 안 돼요. 하지만 미성년 성년 후견인은 법인도 된다. 다시 비교 대상이야.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명. 법인 된다? 안 된다.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될 수 있다. 또 법인도 된다? 된다.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명, 법인 안 된다. 요게 잘 물어보니까 그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죠. 다른 질문, 4번의 1번 질문이죠.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를 예를 드시면 돼요. 책임을 제한하는 141조 단서, 부당이득에 있어서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루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는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 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 자, 부당이득의 기본적인 규정은 물론 741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748조 1항 2항이죠. 선의수익자의 반환 범위, 악의수익자의 반환 범위. 748조 1항은 선의수익자의 반환 범위로서 현존이익하는 반환 범위라고 해요. 748조 2항은 악의수익자 같은 경우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해줘야 돼. 그리고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가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반환해줘야 돼. 이게 748조 1항 2항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할 때 부당입법 법률은 그런 건 맞는데, 미성년자, 즉 무능력자, 미성년자를 예를 드시는 거야.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을 했는데 법정대리를 받지 않았고 취소됐다. 이때도 부당이득 반환 법례예요.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도 748조로 가는 거냐? 아니에요. 141조다. 그러니까 141조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141조가 748조의 특칙이다. 그럼 뭐 어떤 특칙이냐?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한데 반항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뭐다? 선의인 경우에는 뭐 748조 1항이든 141조든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악의일 경우가 문제야. 악의일 경우 일반적인 부당이득은 748조 1항에 따라서 받은 이익에 전부 반환, 이자, 손해.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악의일 경우에도 그러냐라는, 아니다라는. 즉 141조로 하기 때문에 141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 놓고 있지 않아요. 조문이 무조건 현존이익한데 반환이다. 즉 악의 수익자로서 미성년자도 현존이익한데 반환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법리가 의사 무능력자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 그래도 부당이득이잖아.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법리가 적용되는 거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748조 2항이 아니라 141조로 간다. 141조로 간다. 이렇게 이제 악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4번에 1번 지문을 봐두실 필요가 있고, 이게 답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둘러리 지문이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을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신용카드와 관련된 얘기예요.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 회사,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회사, 발행인이 있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성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죠.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가맹점에 가서 노트북을 구입했다. 판례상 가맹점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아직 취소 안 됐어요. 근데 신용카드 회원 이 카드 발급받을 때 법정 대리 등이 이게
법정 동의 받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 미성년자 인상태도 취소할 수 있어. 추인은 미성년자 지위를 벗어나거나 법정 동의 추인하거나 이래야죠. 어쨌든 아직 취소 안 된 상태에서 노트북 구입하고 그리고 가맹점이 그 노트북 관련된 전표를 카드 회사한테 주겠죠. 그러면 지급하겠지. 그 지급하면 이렇게 돈 달라고 말하겠지.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노트북을 구입해서 가져갔어요. 가져간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이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시켰어요. 취소시켰다면 좀 전에 봤듯이 이제 141조죠.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한데 반환이다 라는 거죠. 그럼 현존이익 반환할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자, 이자가 부당이득한 것이 노트북이냐 아니면 금전 부당이득이냐 이런 얘기가 차이점이 있어요. 금전을 부당이득했다면 현존함이 추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 근데 노트북 물건으로 취득했다면 현존함이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당이익 청구하는 측에서 너 현존한다라고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로 보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전 부당이익이다. 금전 부당이익에 대한 미성년자 측에서 현존하지 않다고 입증이 된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물어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런 것도 또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취소가 됐다. 신용카드 이용이 취소됐다. 그러면 여기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 두 사람 사이 관계만 무효가 되는 거야. 카드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무효가 되는 것 아니다. 요건 다 유효다. 무효는 여기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판례를 기억하고 있다면 4번의 2번 질문. 이것도 들러리즘이지만 답지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금전 부당이 되는 거, 현존함이 추정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번 질문인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태아한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가? 태아한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그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법제는 개별적 보호주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아한테 무조건 다 권리 능력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인정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행했다는 손해배상이죠. 이거 태아한테 인정돼요. 그다음에 재산 상속이라든가 불법의 손해배상, 재산 상속, 그다음에 유증. 그다음에 사인증여는 아니죠. 사인증여는 아니죠. 사인증여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증여. 사인증여나 증여는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태아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그다음에 재산 상속, 유증 이런 거죠. 사인증. 인지받을 수 있는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인지받을 대상. 태아의 상태에서 인지. 태아가 인지를 직접 청구를 못해요. 상대방,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재산, 그 다음에 대상수 포함돼. 불법행위.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게 이렇게 해요. 불제대유. 불법행위. 재산상속, 대상속, 유증. 이런 거. 사인증여, 증여는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태아한테 이와 같은 권리 인정된다는 의미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돼. 죽어서 출생하면 그런 것도 애당초 인정 안 돼. 정지조건설이야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가 정지조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만 문제된 시기까지 소급해서 태아인 상태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설. 그것이 그 4번의 5번 지문 그런 내용을 말하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서 출생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5번 지문 세 번째 줄. 자, 5번으로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지문인데 이해상반행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상반행. 즉 이해상반행에 관한 규정은 92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921조는 즉 그 법정대리인하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하고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이 뭐 상반행 이거나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이 이럴 때 특별대리인 선임하라 이런 규정이죠. 자, 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 이해가 대리됐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아니에요. 자, 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 상반됐다 하더라도 그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아니에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 또는 수인의 미성년자들 사이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고. 자, 이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이해상반행인데, 자 그러면은 또 수인의 미성년자들 사이에 상반행이 있을 때도 어떻게 각각 특별선임 하라 그래요. 각각 특별선임, 미성년자마다 특별선임. 자
근데 이해상반행위는 또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형식적으로 이해상반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냐, 실질적으로 판단하냐.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해상반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상반행이 아니라면 그 특별선임 사유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5번에 4번 지문이 이제 이해상반이 안 되는 사례인데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하고 어떤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빠의 제3된 채무 담보로서 미성년자의 소유되어 있는 재산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상반행이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법정들이 뭐하고 미성년자 사이 이해상반이어야지만 그 이해상반인 것이지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성년자의 뭐예요? 오빠하고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상반행이 아니, 물론 실질적으로 봤다면 그 이해상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봐서는 이해상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해상반 아니에요. 그럼 특별선임 사유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어떤 담보를 제공했겠지. 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봐서는 이해상반행이 아니어서 특별선임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렇지만 이것이 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구제 방법으로서 친권남용으로도 그럴 수 있다. 우리 법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해상반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특별선임 안 하는 이런 사유로 적용시키면서 대신 친권남용 문제를 해결한다. 친권남용이 된다면 미성년자한테 효력이 안 생기는 것이죠. 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물론 친권남용은 무조건 남용이 돼서 본인한테 친권남용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와 같은 경우도 특별선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선임 안 했어도 바로 미성년자한테 효과가 생기는데 대신 그것이 친권남용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한테 효과가 안 생겨. 그런 친권남용이라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뭐야? 먼저 미성년자한테 그 효력이 생겼다는 전제하에 미성년자가 자기한테 생긴 효력을 배척시키기 위한 최후적 항변이 친권남용이에요. 남용무, 권리남용, 대표권남용, 대리권남용 다 마찬가지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친권남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남용행위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해. 남용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백칠절한 단서, 유추적용설. 백절 단서가 뭔데?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이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미성년자한테 효과 안 생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상반행이냐? 아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2차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의 논의가. 자, 이런 경우가 이해상반행이냐? 아니다. 그러면 특별선임 안 해도 괜찮다. 미성년자 효과가 생기냐? 생긴다. 다만 친권남용으로 접근시킨다. 친권남용이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남용행위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미성년자 효과가 안 생기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해? 상대방이 그와 같은 그 친권자의 어떤 그 대리행위를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누가 입증? 미성년자 측에서 입증.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사실이 인정되면 배척된다. 그래서 이거 이해상반행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되는 그 부분은 남용 문제로 해결한다. 친권 남용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이해상반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죠. 5번의 다른 지문. 2번 지문 정도 가볼게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하는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가 있을 경우에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자, 요건 이제 755조냐 750조냐 이런 논의인 거예요. 자,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 보통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논의는 연령 기준이에요. 연령 기준.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현재 만 19세잖아요. 만 19세.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봐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제3자 법률을 하다가 불법행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법정대행 책임 물을. 그럼 법정대행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755조 다 있어요. 755조. 만 12세. 만 12세. 만 12세. 여기는 책임 능력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런 자가 불법행위할 때는 그 법정대행에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755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2세, 그 다음에 이제 15세. 15세가 있어요. 15세. 만 15세.
만 15세. 15세부터 만 19세까지. 아니면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로서 만 15세부터 19세 요사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 요때 그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제3자한테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럴 때 법정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행정. 있다. 자, 이를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그러면? 755조를 볼 수 없잖아,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750조다. 750조. 750조로서 감독 의무 해태에 따른 그 법정들이 감독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보는가? 판례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보기도 한다.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연령 기준을 일단 판단하고 근데 보통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는 거 이런 경우는 만 12세까지도 이게 만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보통은 과거에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은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구체적 타당성을 살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법리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했을 때 법정들의 책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부모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755조.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법정들이 부모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750조다. 자, 그러면 여기 5번에 2번 주는 뭘 물어보는 거야?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어떻게? 750조. 자, 750조는 말이 없는데 일반 불법행위. 그게 750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볼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이 일어나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 법정대리인이죠. 의무 위반과 상당 인강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일반 불법행위 750조.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5번에 3번 지문 볼게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뭐 쭉 내려가셔서 네 번째 줄 가보시면 3번의 네 번째 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이게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신의성시 원칙의 파생 원칙에서 근반원 원칙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를 체결한 자가 법률행위 한 자가 자기 법률행위가 무효다 취소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니까. 신의성실 파생 원칙으로서 그걸 근반원 원칙이라고 보통 말해요. 자기가 어떤 선행행위를 했으면 그 선행행위가 모순된 후행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법률을 체결해놓고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의성실 파생 원칙 근반 원칙보다 더 우선시켜야 될 합법성 원칙이 있다면 합법성, 즉 근반 원칙보다 합법성 원칙을 더 강조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즉 어떤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경우예요. 미성년자의 어떤 그 법률행위인데 법정 대리인을 얻어야 된다. 5조죠. 뭐 얻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위반하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떤 법률을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의 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 이 취소하는 것이 근본 원칙에 반하는 거냐? 원래는 반하는 건데 이게 강행법과 위반된 법률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법성의 원칙도 강조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 법정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떤 법률을 체결한 다음에 이거 내가 법정 동의를 얻지 않았어 라고 미성년자가 취소하더라도 그거 신의칙 위반 아니다. 근반 원칙 위반 아니다. 미성년자 보호 취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이것도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자, 이런 법리가 의사문여죄의 법률행위 똑같이 적용돼요. 의사문여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체결해놓고 자기가 나 그때 의사문여가 없었어 라고 무효라고 주장해도 되는가? 된다라는 거죠. 같은 위치. 자, 그렇게 이제 격리하시고 자, 법인 쪽으로 가보시면 343페이지 1번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 5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해. 그게 틀렸죠? 중과실이죠. 자, 이 법리는 뭐냐면 자, 법인의 대표자와 관련된 그 불법행위 법인한테 책임을 물 수 있다라는 35조죠. 자, 35조 같은 경우에 그 법인이 대표자가 법인 대표자가 750조의 불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특히 여기서 지금 민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을 말해요. 상법과 관련된 것은 영리법인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법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 주식회사 법인 아니에요.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35조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서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 책임 물을 수 있으려면 그 대표자의 법률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직무에 관련된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법인한테 책임 못 묻는 건데 대체로 외형 이론에서 직무 관련성이 대체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럴 경우에도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알았다는 그 고의, 악의와 비견되는 중과실 이럴 때도 책임 못 묻는다. 경과실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경과실일 때는 역시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자, 이런 법리,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중과실을 살짝 이렇게 경과실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야. 경과실은 아니라는 얘기야. 중과실이 되지. 자, 이런 법리가 756조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756조는 뭐지? 피용자, 사용자 책임이죠. 피용자의 어떤 불법이, 고의과실 불법의 책임이 있으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이때도 역시 그때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업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와 같은 업무 집행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능과실을 몰랐어. 그러면 사용자한테 책임 못 묻는다. 똑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시험에서. 1번에 2번 질문 같은 것도 가볼게요.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그 48조 조문 가지고 계신 분은 48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으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48조에 이제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귀속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자, 1항, 2항이 돼 있어요. 자, 물론 우리 판례 입장을 아는 건데 판례 입장은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먼저 48조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자, 그럼 법인의 이제 성립하는 건 법인 설립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재단법인. 자, 법인 설립 등기 되면 이제 법인한테 계속하는데, 자, 요것만 놓고 본다면 그 출연재산을 이제 그 출연했을 때 언제 법인에게 쓰느냐? 법인이 설립 등기 되면 법인한테 계속한다. 그러면 부동산일 때도 그러냐 이 소리야. 왜? 부동산은 뭐예요?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지만 물권 변동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부동산일 때도 그러냐? 자, 우리 판례만 알면 되는 거지. 판례는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서 봐요. 생전 처분으로서 유언이 아니라 생전 처분으로서 어떤 일종의 증여죠. 그러니까 증여. 그 출연이지, 출연.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대내관계에서는 설립 등기가 되면 출연으로서 바로 귀속돼요. 그런데 대외관계에서는 186조에 따라 등기하지만 대외적으로 누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냐? 이해 대립이 상속인이라고. 왜? 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출했는데 상속인이 그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럴 때 재단법인한테 언제 귀속되는 거냐? 대내적으로는 그 출연행위 했을 때 바로 그냥 설립등기 됐으면 바로 귀속되지만 상속인,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등기까지 했어야지만 상속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로다가 제공하는 거고. 그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보는 거예요. 상속인하고 이게 문제인데 상속인이 나오면 그 180조 등기까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서 보는 게 판례가. 자, 그러면 2항을 가볼게요. 48조 2항. 유언으로 재산법인을 설립한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한테 귀속한다. 그러면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전 유언했을 때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나눠서 봐야 돼요.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 법인한테 전제는 뭐예요? 48조 2항에 그런 말 없는데 전제는 뭐야? 설립등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설립등기가 안 했으면 출연될 수 없지. 설립등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 법인에 귀속한다라는 의미는 그 48조 2항의 전제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어 있을 때 유언자가 사망하면 포괄 유증은 당연히 귀속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정 유증은 나눠봐야 돼요.
역시 대내관계, 대외관계 나눠봐야 돼. 대외적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 설립되게 된 그자한테 귀속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바로 귀속하지만 대외적 누구? 상속인. 상속인 할 때 누구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 186이다. 이런 얘기. 유언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도 발생해야 되고 즉 유언자가 사망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야지 상속인한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가보면 1번에 2번 지문 이것이 답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유언이지 48조 2항이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일을 마치지 아니했다면 유언자의 상속인 제3자 대외관계 등기까지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3번 지문 이제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문제인데 원래 법인격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법인하고도 별개고 다른 A 회사와 B 회사도 서로 별개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는 A 회사한테 채권 채무 관계 있으면 A 회사한테 물어야 되지 대표자한테 물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B 회사한테 물은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법인격을 부인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자가 A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데 그럼 이 사람한테만 책임 물으면 되는 거야. 근데 A 회사가 이 채무를 잠탈하려고 다른 B 회사를 설립하고 A 회사는 그 재산관계를 다 이 사람한테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버려요. 그럼 이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 판결 받아봐야 꽝이야. 그러면 이렇게 책임 물을 수 있나? 못 물어. 원래 서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법인격을 부인시켜가지고 왜?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물론 입증해야지. 쉬운 소송은 아니에요. 입증한 다음에 이것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상황이다. 같은 법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주의할 점은 설사 법인격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A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A 회사한테 집행하는 건 변론이지만 그 판결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여기 회사에 B 회사한테 집행할 수 있냐? 이건 아니란 얘기야. 즉 A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B 회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거죠. 그 1번에 3번 지문이고 1번에 4번 지문을 가볼게요.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되어 있으나 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돼요. 여기 이제 41조가 있고 나중에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41조, 60조 여기서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41조 이거 법인 대표권 제한 대표자의 어떤 법률안 되는 일등의 주무관청 허락을 받아라 또는 임원회의 글을 거쳐라 이런 규정들 이게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이런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문제죠. 자 먼저 법인의 대표자에 와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관에 규정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요. 이게 41조야. 반드시 규정해야 돼. 자 정관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해. 이게 61조야. 60조야. 41조, 60조.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 특히 60조는 조심할 점이 뭐가 있냐면 대표권 제한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법인은 정관에 규정 안 하면 애당초 효력이 없어. 그런 효력이. 근데 정관에 규정이 있고 등기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는데 등기 안 했다면 그럼 물론 등기 안 했다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럼 제3자가 악의일 수 있고 선일 수 있잖아. 악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제한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판례가. 자 다시 정관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이 효력이 없어요. 근데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규정됐다 하더라도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있어. 등기 안 했다면 효력 없어요. 자, 등기 안 했을 때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라는 게 60조인데 이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악의자한테도 대항 못한다. 이런 게 주의할 점. 자,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4번 지문. 다른 그 문제도 한번 가볼게. 35번에 가볼게. 35. 여기 뒤로 넘겨 있네. 350페이지를 가볼게. 뒤쪽에 있네. 350페이지 같이 봐보려고 해요.
1번에 이게 잘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얘기니까 1번에 4번 지문인데 350페이지 4번에 3번 지문. 3번에 3번 지문. 같이 확인해 볼게요. 물론 둘 다 들러리 지문이야. 이게 답지문으로 물을 수 있어요.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는다. 등기되는 얘기는 60조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제3대 대항할 수 없다. 악이 대한테도 대항 못한다. 이런 뜻인 거죠. 마찬가지로 앞부분도 같은 지문이고. 자, 좀만 더 할게요. 344페이지 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틀리기 쉬운 거예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예요. 아니함으로. 속할 것 같지? 이거 틀리기 쉽다고 그래서. 자,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해설을 가볼게. 해설 우측에 있어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틀리기 쉽다고? 다만 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데 만일 그 정관에 어떤 별도 규정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이 될 때는 그 법인의 그 재단법인의 재산에 어떤 저당권 설정이 되는 주무관청을 얻어라 라는 정관의 별도 규정이 있어. 원래는 그런 규정 없으면 얻을 필요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언제 필요해? 경미할 때 필요해. 경미할 때. 저당권 실행했다는 경미할 때, 낙찰받을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설정받을 때는 원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관 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어. 얻으라고. 그러면 그게 우선이지. 얻어야지. 그때 얻었다면 별도 임의경매 실행할 때 필요한가? 필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나눠서 기억해 두시는 거고. 다른 지문도 한번 가볼게. 이번에 1번. 과반수 이사가 민법 58조 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법원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 사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소수사원권의 사원총회에서는 그 법원의 그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소수사원권의 그 사원총회 소집할 때는. 근데 그런 규정이 이사회 소집할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자, 또 그래서 같은 이치로 4번 지문 가볼게. 같은 이치로 1번하고 4번 지문은 같은 판례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2번에 4번 지문.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의 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민법은 58조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옆에 써놓으세요. 법원의 허가 불필요하다. 소수사원권의 사원총회에 관한 그 법인의 허가가 관한 규정이 이사회 소집일 땐 적용 안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면 다 틀린 거라고. 이사회 소집 관련해서는. 3번으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지문이고, 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 직접 간접 동그라미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 부분이 틀렸어요.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동그라미, 추상적 동그라미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다 틀렸어요. 의사의 자, 그러니까 다시 행위자의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구체적 의사의 판단하면 아니 되고, 예, 그거 맞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제 말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부분, 이 좀 어려운 지문이니까. 문제된 행위가 정관성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돼. 목적 범위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안 된다. 구체적 안 된다. 현실적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려운 주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 여기 이것도 어렵게 물어본 거야.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판단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맞아. 근데 그 다음 현실적,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객관적, 추상적에 반대되는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야. 구체적, 주관적, 현실적,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추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3번 지문 정도 가볼게요. 3번 지문. 3번에 3번 지문. 뭐 어려운 지문 물론 아니에요. 물론 1번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답지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1번에 3번 지문은 35조 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의 규정 750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35조가 750조의 특별 규정이에요. 750조는 일반적인 그 피용자와 하는 얘기고 35조는 대표자급 피용자를 말해요. 대표자급 피용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자급. 이사, 기타 대표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사가 대표자냐? 대표자예요. 왜? 이사는 각자 대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재단법인에서는.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지. 근데 민법에서 재단법인, 산업법인은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 이사가 그냥 대표자야. 이사가.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이사가 여러 명일 때 각자 대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347페이지 좀만 더 해요. 그 1번에 5번 지문은 앞에서 1번에 5번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3번에 5번 지문은 앞에서 1번, 5번하고 같은 거예요. 고의 중과실 그런 표현인 것이지. 347페이지에 종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주주총회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면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라고 볼 수 있다. 추인이 이루어지면 유효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할 점,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절차 하자와 관해서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 있다. 이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돼. 소급표 있다. 소급표 있다는 것도 써주셔야 돼. 기억해 두셔야 돼. 3번에 4번 지문 가볼게요. 여기서 이게 3번에 4번에선 들러리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체크해 두시는 거지. 역시 소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수지 절차 하자와 관련해서 1번에 2번 지문 종종총회를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종종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종종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야 하는 건 아니고 뭐 구두라든가 전화된다는 얘기지. 언제 모여라 라는 거지. 언제 모여라. 구두 또는 전화로 해도 되고 요것도 조심.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지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지를 통하여 잘 아는 서로 종중원, 세대지를 통해서 된다. 자, 여기 1번에 이제 2번 지문인데 자, 6번에 4번 지문으로 가볼게요. 6번에 4번 지문. 이게 이제 22년도 문제예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재작년이지. 29회가 23년이니까 28회 22년도. 자, 여기서 답지문으로 물어봤는데 앞에선 들러리, 뒤에선 답지문. 그런데 이 답지문이 약간 좀 세련되게 물어봤어요. 세련되게. 그러니까 다른 판례 하나 더 섞어 놓았다는 얘기야. 섞어 놓았다는 얘기. 볼게요. 어떻게 뭐가 물어봤는지. 6번에 4번. 자, 이제 그 종중 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에 관한 이제 규정인데, 규정인데. 종중총회는 그 6번에 4번.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족보 동그라미. 거기에 그 종중원들이 쭉 있을 테니까.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의 의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에 통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결의사항은 다 무효예요. 그게 그래서 분쟁이 많은 것이지. 종중이. 나한테 통보 못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분쟁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법무사가 되더라도 종중 사건은 안 맡으시는 게 좋아. 발 안 담그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분쟁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중은 분쟁이 많아. 종중 재사면. 네. 그래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의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소지 통지 방법으로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된다. 이거 앞에서 나온 질문을 늘리고 있죠. 늘려서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다른 종종원이나 세대지를 통하여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다른 펠 하나 섞어서 넣어서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질문이 길죠?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뭐가 틀리는지. 소지권자가 집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 이 세대주나 다른 종중원이 아니라 다른 집파,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 있잖아. 또 거주지별 대표자, 서로 내용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잖아. 이런 사람한테 통지한 걸 가지고 그 당의 종중원한테 통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시험장에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집파,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 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소리야. 적법한 통지가 될 수 없다.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347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가볼게요. 공동선조 후손 남성만으로 구성을 한정하여 종중 유사단체를 설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성펀드 원칙 103조 위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고유 의미의 종중과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고유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 의미의 종중일 때는 반드시 남성만으로 구성하면 안 되고 성년이면 누구나 종원이 될 수 있어요. 남녀 구별 없이. 남성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의 종중 안 돼요. 하지만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는 남성만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반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반 결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 의미의 종중일 때만 남성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년이면 누구나 남녀 구별 없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 유사단체니까 이게 틀린 질문은 아닌 것이죠. 4번 질문.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죠. 그러니까 정관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를 거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때 거쳤다면 그 후에 매매 계약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한 소멸 중단서를 승인, 그때 별도 안 거쳐도 된다. 그 얘기죠. 그건 처분 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안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에서 채무 승인은 관리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348페이지 2번. 법인 아닌 사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 법인 아닌 사단의 종중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 재산의 보존인으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 안 돼요. 즉 비법인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인데 종중 재산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종중 재산은 총유물이죠. 총유물의 처분행위, 관리행위 뿐만 아니라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총회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된다. 즉 소송행위 같은 경우도 보존소송이라 하더라도 종중소송은 어때요? 종중 이름을 하든지 구성은 전원 이름을 해야 돼요. 전원 이름을 거칠 때도 어떻게? 총회를 거쳐야죠. 거쳐서 전원 이름으로 이게 가야 되는 것이죠.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대표자라 하더라도 각자 못한다. 보통 공유라든가 합의 같은 경우는 보존소송 각자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어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총회는 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못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각자 못한다. 2번의 1번 질문.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 성립하는 예외적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 그러니까 종중이나 문중과 같은 자연혈연적 집단으로서 비법인 사단, 이게 아닌 일반적인 비법인 사단은 반드시 이와 같은 조직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종중과 같은 자연혈연적 집단은 별도 조직행위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뜻이. 그러니까 일반 비법인 사단으로서, 비법인 사단이 꼭 종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일 경우에는 원래 조직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있어야 돼. 근데 정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연혈연적 집단에서 종중일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자연혈연적 집단이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죠. 2번 질문.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있냐. 이게 비법인 사단이지.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종중이 비법인 사단이 총유가 가장 단체성이 강하다고 봐요.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한 건 뭐예요?
공유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 형태로서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한 것은 공유예요. 지분 처분의 자유. 그런데 가장 단체성이 강한 건 뭐예요? 총유예요. 총유 지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 합유예요. 조합재산이죠. 합유.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지. 2번에 5번 지분.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단순 채무 분행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볼 수는 없다. 그쵸? 요거는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2번에 5번 지문 잠깐 남겨두세요.